올해를 수거할 수 있었던 그건 굉장히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폭발한 배가 아니라 바닥도 이거 뭔가에 긁힌 듯한 어뢰를 맞았는데 왜 스크래치가 왜 생기냐고. 이런 컵은 잘못하면 한 1m 좀 넘어가서 끼어떡하면 쏟아진다. 이거 자체가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 뭔가가 있네요. 뭔가가 있다. 결론을 이미 내놓고 있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다 끝난 일이야.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게 없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남북 선수단의 동시 입장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폐막식 참석을 위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방한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천안함 사건.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앞바다 부근에서 1200톤급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오스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경계 업무를 수행하던 초계함이 갑자기 침몰한 이유는 무엇일까? 충돌음과 함께 배가 오른쪽으로 직각으로 90도 기울였습니다. 모든 교신이 다 규절이 됐습니다.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됐습니다. 46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천안함 사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약속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대통령의 약속에도 의혹은 무성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는 허술했고 사건 정보는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 사고 해역을 수색하던 쌍끌이 어선이 침몰 원인을 밝힐 증거 한 점을 건져 올립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03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쌍거리 어선에서 올라온 부속품들에 대해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발전기로 추정되는 곳에 다른 거는 없어. 눈앞에 드러난 것은 어뢰의 추진체. 함선을 폭파하는 어뢰의 잔해물이었습니다. 5일 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침몰 원인의 강력한 증거, 소위 1번 어뢰가 공개됩니다. 저희들이 그거 건지는 그 과정도 이것은 천운이 따랐기 때문에 건질 수 있었지 않느냐. 국방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영철은 천안함 피격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대남 공작기구인 정찰총국의 수장으로 부임한 이듬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김영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은 남북 관계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김영철 방남을 둘러싸고 여론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집단 살해한 극악무도한 살인전범 김영철이 급기야 대한민국의 땅을 짓밟았습니다. 한편에선 천안함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생겼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사는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안 믿죠, 정부에서는. 아, 정부에서 안 믿으세요? 예. 과학적인 보고서도 나왔죠. 아니요, 그게 그 어린이에 대한 폭침이라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없는 거예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참가한 사람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8년 천안함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누구의 발표를 믿을 것이냐. 지금 천안함 뭐 이거 규명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청원 올리신 분은 누구한테 도대체 규명해달라는 거냐. 안 믿으려고 생각하면요 끝이 없어요. 천안함 침몰에 대한 진실을 밝혀서 북의 소행이면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죠. 어뢰를 쏴서 장병이 46명이나 죽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북의 공정한 책임을 물어서 보상도 받아야 되고 사과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이 침몰된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먼저 목숨을 잃은 46 용사의 명복을 빕니다. 천안함 사건은 대한민국 군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침몰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을 조직해 사건 55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보고서로 발간했습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피격으로 일어난 비접촉 수중 폭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어렵게 입을 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추정 60분은 진실을 알기 위해 천안함 수습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오랫동안 설득해왔습니다. 군에서 그 무슨 누가 저 보안대 이런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반한테 제출하지 않는다. 누가 인터뷰를 해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사인한 거라니까. 8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낸다는 그의 충격적인 증언. 북한에서 어뢰가 와서 이거를 어뢰를 쏴 10원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그는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까지 몇 번을 망설였다는 전중선 씨. 46인 우리 동생애들을 위해서라도 뭔가는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한 번쯤은 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38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노하우가 내가 그 여태까지 폭발이라든가 파손된 배, 암초에 부딪힌 배, 두동강난 배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전 씨는 놀랍게도 천안함의 함수를 직접 인양한 민간업체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방송이 나온다면 일단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천안함 인양에 참여했던 인양팀이네요. 네, 인양팀들. 천안함의 함수 인양 작업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다이버 들어가서 준비 작업하려면 벌써 파도 치기 시작한다고 꿀렁꿀렁대고 그냥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렇게 하고 피항 다니기를 한 15일을 이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20일 딱 그날 이제 날씨가 좋다 그래서 딱 현장을 투입을 해서 보니까 진짜 날씨가 좋아지더라고요. 물속에 있는 46명 그 시신들을 위해서 그런지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체인을 걸었어요 그렇게. 수심 20m 바닥에 쓰러진 함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끝난 뒤 함수가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백령도에 온 지 21일 만에 성공이었습니다. 딱 되자마자 군부대에서 와서 이거 잘라진 부분을 전부 다 그냥 막 그물로 뒤덮고 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잘라진 부분이니까 수사상 필요하니까 뭐 하나라도 뭐 없어지면 안 돼 그러겠지.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인양 작전이 종료된 후 전 대표는 함재를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절대 포맞은 배가 아니다. 폭발한 배가 아니다. 바닥도 그러니까 뭔가에 긁힌 듯한 스크래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는 얘기로 스크래치가 있는 게 선명하게 다 봤어요. 저도
어뢰를 맞았는데 왜 스크래치가 왜 생기냐고. 뭐 어뢰가 와서 그걸 긁으면서 가서 어느 항공에서 꽝 쐈나. 그러니까 애들 유치원 애들 데려다 놓고 설명을 해야 이해할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얘기죠. 천안함 피격 사건의 합동 조사 결과를 기록한 최종 보고서. 선저 상태가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안함을 인양한 전 대표의 말과 엇갈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천안함은 인양 후 평택의 안보공원에 전시돼 있습니다. 국방부의 협조로 천안함의 선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8년이 지난 사건이라 스크래치를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인양 직후 촬영된 천안함의 영상과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폭발이라면 큰 손상을 입었을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물이 새고 한미 바닥엔 선명한 긁힌 자국, 즉 스크래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 대표의 말을 뒷받침하는 흔적입니다. 정부 발표하면 스크래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셔서 스크래치 있었습니까? 그러면 긁혔다 뭐 어딘가에? 네. 전 씨는 그 밖에도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왔다 가면 난 계속 봤거든요. 계속 보고 뭐 봐도 다 그런 상태고 형광등 하나도 안 깨져 있고 그대로 다 있고 거기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뭐고 다들 다 이렇게 깨끗하게들 나왔는데 생존자들 살아있는 사람들 이게 고막 그런 게 다 터져야 돼요. 사람의 고막이라는 거 이게 물속에서 꾹 울려버리면 이게 순간적으로 뭐 어뢰라든가 뭐 이런 걸 맞아 꽝 터져버리면 이 사람 이게 이 장기가 배긴하지 못한다고 터져버리고. 실제 구조된 장병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사건 13일째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장병들. 외견상 화상이나 고막 손상과 같은 폭발로 입을 법한 부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존 장병 대부분이 골절상이나 타박상을 입었고 사망자들의 사이는 익사였습니다. 2012년 인천 자월도 인근에서 침몰한 두라 3호는 유증기 폭발이 원인이었습니다. 선체가 두 동강이 나고 당시 선원 16명 중 11명은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폭발로 인해 처참했습니다. 그런 영화 같은데. 두라 3호 수습 작업에 참여한 이종인 대표. 30년 넘게 다양한 선박 사고 현장을 경험한 그에게도 현장의 모습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두라 3호 경우도 그 잘라진 면에 저쪽에 시신 하나가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안 보인다. 우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거 수색해달라. 이틀째 가갖고 수색을 했는데 목이 없어. 그래서 그게 폭발이에요, 폭발. 유경 교수님의 조사 결과 발표가 그렇다면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 당시 합조단은 길이 7.35m,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북한 어뢰 설계도를 공개했습니다. 쌍끌이 어선에서 끌어올린 추진체는 이 어뢰의 부속품이라고 했습니다. 수거한 어뢰 부품이 북한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하면 강력한 충격파와 함께 고압의 가스 버블이 생깁니다. 이 버블이 폭발의 충격파와 함께 선체를 파괴합니다. 지난 1999년 호주 해군에서 실시한 버블제트 실험. 고압의 버블이 물대포처럼 분출돼 함정을 강타합니다. 수중 폭발로 두 동강 난 선체의 절단면입니다. 일정한 방향성 없이 찢기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천안함의 절단면은 어떨까? 북한의 어뢰 피격으로 인한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는 천안함. 천안함의 절단면은 토렌스함과 달리 일정한 방향을 따라 찢긴 모습입니다. 천안함의 전선들은 원형 그대로 늘어져 있지만 토렌스함의 전선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녹아내렸습니다.
찢어진 면이 그냥 이렇게 뚝 잘라놓은 것 같은 뭐 그런 형상이에요. 포탄이 뭐 전선 케이블 그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뭐 와이어 카터로 자른 거 뭐냐 그렇게 다 돼 있었는데 만약에 밑에서 어뢰가 맞았다면 그거 다 아직 공중분해 돼서 없어져야 되거든 거기가 다. 천안함 인양에는 총 3개의 민간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다른 두 업체 관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먼저 한 업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쪽에 지금 내가 알아. 내가 뭐 저기 무슨 뭐 신도 아니고 누가 알겠지 뭐. 난 그런 거 모르고 어뢰로 했으니까 어뢰로 했다고 믿는 거죠. 천안함의 한미를 인양한 또 다른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어렵사리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그때 우리 사장님이 그 천안함 끌어올릴 때 현장에 계셨나요? 네. 배가 어떻던가요? 그 끌어올릴 때 다른 폭발한 배랑 좀 다른가요? 그 천안함이? 우리가 그런 걸 알아가 뭐 하겠는겨. 우리는 입주인데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아, 예.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애국자예요. 그 10점 짜리 안 났어. 그런데 우리는 해당 업체의 또 다른 관계자가 천안함과 관련된 법정에 출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양 당시 목격한 천안함의 절단면에 대해 증언한다는 관계자. 그는 대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한 것일까? 폭발한 배와 천안함 절단면의 손상 상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미 절단면은 뭔가의 충격으로 긁힌 듯 보였고요. 선조에 긁히거나 부딪히는 적이 있는데 그건 가라앉은 후 생긴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천안함을 인양하면서 두 눈으로 직접 선체 곳곳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은 보고서와는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천안함이 어뢰 피격으로 침몰했다고 하기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8년 전 바로 그날 천안함의 모습은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중 2개의 핵심적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백령도 해안초소에 설치된 TOD, 즉 열 감시 장비의 영상과 천안함 내부 CCTV를 복원한 영상이 그것입니다. 어쩌면 이 안에 그날의 진실이 담겨 있진 않을까요? 천안함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은 보고서에 짧게 기록돼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까지 정상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모습으로 좌초등 특별한 상황은 없었으며 갑작스런 폭발로 선체가 침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서의 CCTV 사진을 영상으로 확보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의 민간위원으로 국방부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태형 국방장관, 그다음에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이 두 사람은 본인의 명예를 제가 훼손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저를 이제 고소를 한 배경에는 제가 입을 다물어 주길 바랬던 점이 있을 거예요.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강한 반론을 제기한 신 씨. 올해로 8년째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CCTV 영상은 합조단 사이버 영상팀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영상입니다. CCTV를 복원한 CCTV를 원본 내놓으라고. 이 스틸카만 내놓을 게 아니라 동영상을 내놓으라 했더니 검사가 국방부에 받아다 줬어요. 그게 이겁니다. 복원된 영상은 모두 6개. 혹시 천안함 절단면 옆에 위치한 가스 터빈실에 침몰의 단서가 남아있진 않을까? 천안함 침몰 2분 30초 전 당직자 한 명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같은 인물이 뒤편 CCTV에도 나타났지만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CCTV를 분석하던 도중 영상에서 어색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천안함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백령도 근해의 파고는 2.5m입니다.
침몰 당시 구조 영상을 보면 그날의 해상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조에 참여한 해경 관계자도 비슷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파고가 한 3m 정도 돼가지고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승조원으로 같이 합동을 해서 순차적으로. 후타실의 CCTV. 무거운 운동기구를 드는 장병의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매달려 있는 끈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쌓여 있는 상자들 역시 미동조차 없습니다. 파고가 2.5m 이상인 경우 군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 걸까? 군복무 시절 천안함에서 10개월을 보낸 KBS 유희원 PD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만 좀 참는 능력이 늘어나고 이러는 거지. 심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천안함 탈 때 이제 파도가 많이 치니까 위에 걸어놨던 TV가 떨어져 갖고 같이 근무했던 뭐 수병이 어깨에 맞고 이렇거든요. 2.5m에서 3m라는 얘기는 거의 피양 가기 직전의 상태. 좀 괴로운 상태. 영상만 봐서는 파고가 2.5m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가장 의아한 건 이 지점입니다. 물을 마신 장병이 물병을 내려놓습니다. 잠시 후 물병에 출렁이던 수면이 잔잔해지더니 움직임을 멈춥니다. 이런 컵은 잘못하면 한 1m 좀 넘어가다 끼우뚱하면 쏟아진다고. 1m 가 넘어가요? 그럼 이래서 한 1.5m대만 그 정도만 돼도 커피 같은 거, 커피잔 같은 거 잘못하면 그냥 넣으면 쏟아진다고. 근데 이런 뭐 유리잔 같은 게 여기서 뭐 그대로 있다? 우리는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해당 영상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있지? 아, 이거 모니터 찍은 것 같은데? 모니터를 찍었다. 그 주사선 있네. 원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 여기 보시면 격자형 모양 보이시죠? 예. 바디판 모양. 예. 이거 모니터 찍으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위치의 영상에서는 격자 무늬가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줄 간격들을 보게 되면 일치하지도 않아요. 정확히 정사각형, 직각형의 형태도 아니에요. 아래의 줄 간격이 더 좁습니다. 이런 것도 종합해 봤을 때는 이게 원본 영상이 아니고 누군가가 모니터를 촬영한 것을 이제 증거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CCTV의 원본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해당 CCTV 영상은 복원에 성공한 원본 파일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DVR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원본을 공개 요청을 해서 다 봐야지만 이게 날짜가 제거된 건지 조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DVR 장치를 오픈하라고 하면은. 파고 2.5m의 해상 상태에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기만 한 선내 모습. 신 씨는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영상만 편집을 한 것이죠. 결국 조사 결과 보고를 조작한 것이고 진실을 은폐한 것이죠.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 그날의 진실. 사고 당일을 기록한 또 다른 영상으로 열 영상 관측 장비인 TOD가 있습니다. 백령도 해안에는 경계 근무를 서는 해병들의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 앞에 보이는 TOD 장비, 천안함을 찍었던 바로 그 장비입니다. TOD는 빛이 없는 야간 감시에 주로 활용됩니다. 물체의 온도차를 인식해 영상화하는 방식입니다. 정상 운항하던 천안함을 보면 엔진과 연기가 빠져나가는 연돌 부위는 상대적으로 열이 높아 진하게 나타납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나흘 뒤 처음으로 TOD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분 20초 분량으로 편집한 영상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폭발 시점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TOD 영상의 앞부분이 추가로 공개됩니다. 이 첫 화면부터 공개를 안 하시고요. 네.
33분 때부터 공개를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화급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떠한 어떤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영상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없다던 영상이 4월 7일 또 공개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TOD는 없는 겁니까? 예, 다른 영상 없냐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어렵게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 당국은 또 천안함 침몰 전후 촬영된 열상 감지 장비 화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우리 경우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개된 TOD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시간과는 1분 40초의 오차가 있다는 국방부의 설명. 사건 발생 약 18분 전 천안함이 TOD에 포착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21시 22분경 빈 바다를 감시하던 카메라는 1분 30초 후 급하게 움직이고 두 동강난 천안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4분) 반 후 이미 한미는 가라앉고 함수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고속정이 나타난 건 사고 발생 3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반파된 천안함의 함수와 한미 사이에 검은 점이 눈에 띕니다. 함수에 가려져 있다 다시 나타난 검은 점. 더욱 이상한 건 마치 동력이 있는 듯 표류하는 함수와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영상에 섞인 노이즈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 영상에서 나오는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랜덤 노이즈로서 뭐 이렇게 생겼다 없어졌다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 검은 거 하나 보셔도 없어졌잖아요. 제 손가락 제 손 모양 따라서 여기 검은 거 하나 있네. 없어졌네. 여기도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거 계속 있잖아요. 노이즈가 아니라. TOD 영상에 뭔가가 기록되어 있는 피사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미상의 물체는 무엇인 걸까? 우리는 TOD 운용병으로 근무했던 한 전역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해 북방 한계선 해역에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났을 때 이걸 촬영하고 계셨다면 어떻게 대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바로 일단 보고를 올려야죠. 검정 동그란 물체가 둥둥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보고를 올리게 돼요. 이 정도 크기면 보고는 올라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보고는 올라갔어요. 그에게 검은 점은 무엇으로 보였을까? 보이고 여기 부표도 있고 다양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잔해물 같아요. 우리는 국방부에 검은 점의 정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방부는 천안함이 반파된 이후 분리된 연돌이나 구명보트 등의 부유물로 추정했습니다. 천안함에서 떨어져 나온 연돌은 배기가스를 분출하는 일종의 굴뚝입니다. 영상 속의 검은 점은 한미가 이미 가라앉은 상황에서 표류하는 함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연돌이 발견된 곳은 반파 직후 곧바로 가라앉은 한미 부근이었습니다. 즉 이 물체는 연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부에서 두 번째로 추정한 구명보트는 어떨까? 실제 사고 이후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 구명보트 2척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목포해양대학교 임남균 교수에게 미상의 물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유물로 보기도 좀 애매하네요, 지금은. 그리고 크기가 보니까 꽤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번듯하게 생겼어요. 임 교수는 TOD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해 천안함 함수와 미상의 물체 각각의 표류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미상의 물체가 천안함의 함수보다 느리지만 조류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명보트나 천안함에서 떨어 나온 고명보트나 그러면 저렇게 천천히 갈 수 있나요? 어렵네요. 근데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이상하긴 하네요. 이 물체의 정체를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천안함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검증에 예스하는 기준이잖아요. 공연이 그러니까 구설수 오래 시래요. 전화 통화 정도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굳이 인터뷰 같은 건 안 하는 걸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천안함에 대한 언급을 꺼렸습니다. 우리는 TOD 영상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해당 야간 에 대해서 TOD 운전병 그리고 관측병도 같이 겸했었거든요. 겸했던 정사입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37분쯤 지났을 무렵에 촬영된 TOD 영상입니다. 처음에 나타난 고속정이 천안함을 지나치고 뒤따르는 고속정 역시 천안함을 지나 우측으로 향합니다. 고속정 석 대 중 마지막 한 대만 천안함 옆으로 이동합니다. 천안함이 가장 중요한 대상일 걸로 보이는데 천안함은 한 대가 남고 다른 쪽으로 두 대가 갔으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고속정이 그쪽으로 간 거 보니까 그 확실히 그냥 이상한 부유물 정도 그 수준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그쪽 그 다른 쪽에 조금 더 중요한 뭔가 있지 않았을까? 미상의 물체 외에도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제3의 부표가 설치된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곳 함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2010년 당시 KBS는 함수와 한미가 침몰한 지점이 아닌 제3의 지점 용트림 바위 인근에 부표를 띄우고 수색 작업을 벌이던 이들을 취재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KBS 이병도 기자는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소위 제3의 부표가 띄워져 있던 지점입니다. 한미와 함수가 아닌 어떤 또 다른 제3의 어떤 그 장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시 갔고 거기서 이제 둘러봤죠. 여전히 부표는 떠 있고 해서 이제 계속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시 미군 헬기가 제3의 부표 부근에서 무언가를 실어가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도대체 제3의 부표 아래엔 무엇이 있었을까? 인명 구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거기는 사고 지역입니다. 사고 지역, 사고 해역. 그리고 정말 우리 천안함 용사 40명이 50명 가까운 그런 용사들이 숨진 중차대한 아주 중요한 곳인데 거기서 미군이 그냥 어떤 구조 훈련을 했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많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어찌됐든 좀 정확한 그 진상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정부는 갑작스러운 폭발 이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증거로 폭발 직전 장병들의 평온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는 당일 2.5m의 높은 파고가 있었던 상황과 맞지 않고 해당 영상이 원본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영상 저장 장치에 담긴 원본 파일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될 것을 왜 국방부는 굳이 모니터를 촬영한 사본으로 공개한 것일까요? TOD 영상 역시 사고 전후 천안함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기록된 중요한 영상이지만 국방부는 그중 일부만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떠밀리듯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제기한 미상의 물체가 연돌이나 구명보트일 것이라는 답변도 명쾌하지 않습니다.
침몰 원인이나 제3의 부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YTN 노종면 기자는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모킹건이라는 어뢰 잔해도 그야말로 천운에 의해서 건져 올리고 그것도 아주 그 조사 결과 임박해서 극적으로 건져 올리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해보는 게 맞겠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지닌 언론인들이 모여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건 어뢰 추진체가 북한산이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1번 글씨가 폭발해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을 샀습니다. 청색 유성 매직인데요. 성분은 색소는 솔벤트 플루파이트라고. 합조단은 해당 매직 성분을 조사했지만 솔벤트 계열 잉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북한산이라 단정지을 수 없었습니다. 의혹을 부추긴 것은 인양된 어뢰의 것이라며 제시한 북한의 어뢰 설계도. 해당 어뢰의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자 또 다른 설계도를 내놨습니다. 아마도 모양이 형태가 틀린 걸로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동일한 어뢰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한 부서에 하지 않고 한 두 부서 이렇게 세 부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착오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사람들, 제가 기억하는 한은 거의 대부분이 의혹이 더 커졌다. 합조단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어뢰 추진체. 이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증거는 어뢰 프로펠러 부위를 뒤덮은 하얀 물질. 이른바 흡착 물질입니다. 흡착 물질이 선체와 어뢰 추진체 양쪽에서 동시에 발견된 것이 어뢰 피격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물질은 폭발로 인해 생성된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폭약의 한 성분인 알루미늄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성됩니다. 문제는 바닷속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그 어뢰 피격에 의해서 이런 산화물이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겼다 하는 것은 아마 거의 최초로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보고를 한 거고요. 바다에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산에서 고래를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추정 60분은 2010년 당시 합조단의 분석 결과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국방부에서 제공한 어뢰 추진체와 천안함 선체의 흡착 물질을 확보했습니다. 흡착 물질은 정말 폭발로 생긴다는 알루미늄 산화물이 맞는 걸까? 흡착 물질에 대한 분석은 안동대학교 정기영 교수가 시행했습니다. 정 교수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합조단이 썼던 분석 기법 외에도 5가지의 기법을 추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종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래프상으로는 같은 물질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석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합조단의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산화알루미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 정도로. 해당 물질은 알루미늄과 바닷물에서 유래한 황성분이 4대 1의 비율로 들어있는 화합물이었습니다.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정에서 이제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긴다고 하면은 거기 입자 상태겠죠. 제가 관찰한 그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그런 조직들에서는 그 용액 상태에서 뭔가가 침전하면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바닷물 속에서 침전 성장하며 생기는 물질이 순간적인 폭발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추정 60부는 국방부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합조단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비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이다. 알루미늄 황산 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칭적으로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해서 그걸 ALXOY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화물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수화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신 거죠? 수화물 절대 아닙니다. 아까는 또 수화물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보신다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8년) 만에 정기영 교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정 교수는 실험실에서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8년 전 흡착물질의 실험 결과에 대해 그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이 물질이 그 당시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고 또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3, 제4 확인하고 또 평소에 안 하던 분석도 추가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반복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충분히 분석했다 생각하고 뭐 더 이상 저는 뭐 추가로 분석할 것도 없고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흡착물질 분석 결과에 대한 합조단과 정기영 교수의 주장이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2010년 우리는 합조단의 한 관계자와 나눈 대화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황산물이라고 얘기했다가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그걸 피했어요. 가능하면은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결합이 되는지 심각 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게 굉장히 그걸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보고서에서는 다 빠져 있잖아요. 그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그 보고서 내용이 그거를 가능한 피했다니까요. 그 내용을. 대화의 주인공은 합조단에서 흡착물질을 분석했다는 이근득 박사. 그는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단정지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체 내에서 지금 흡착물질에 관련된 그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자체적으로 더 연구를 좀 더 해보자.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최종 보고서는 흡착물질을 알루미늄 산화물로 서둘러 결론지었습니다. 폭발로 생성된 물질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분석 결과를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근득 박사를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박사가 근무하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KBS에서 왔는데요. 이근득 박사님 전화 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제가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 통화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안 하고 싶으신가요? 통화는 안 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이근득 박사님. 네. 출장 중이라고 하셔서. 네네네. 우리는 국방부에 합조단의 분석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더 큰 의혹을 제기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이승헌 교수입니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흡착물질이 폭발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ll they are saying is their results are false discovery in the world, like meeting a whale in a mountain. 해외 언론과 과학 전문지에서도 이 교수의 주장을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이 교수는 결국 합조단의 흡착물질 분석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을 이미 내놓고 있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 밀어붙이는데 그 제시 결정적 데이터라고 제시한 게 일본 어뢰고 그 다음에 이제 흡착 물질이 된 거죠. 산화물이 아니고 알루미늄 수화물이기 때문에 폭발하고는 무관하다. 그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뜯어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조작이 들어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근득 박사는 흡착 물질이 폭발로 인한 산화물이라는 정부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산화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점이 추정 60분의 취재 결과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흡착 물질이 정말 폭발로 인해 생겨난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미 8년 전 국내외 여러 과학자들이 실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조단의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고 또 재검증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여기 이것이 추정 60분 팀이 8년 동안 보관해온 흡착 물질입니다. 전문가들의 추가 실험과 공개 토론을 통해 부디 이제는 과학과 상식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보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런데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0년 11월 17일 방송된 추정 60분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의혹이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과를 발표한 것도 그렇고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다고, 물기둥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방송에서 천안함 피격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종합해서 비결정성은 비결정성인데 산화물은 아니다. 의도적인 의혹 부풀리기,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이 징계 사유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이런 사건 겪으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추정 60분은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다툼은 5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징계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추정 60분 팀이 사실 확인을 하려는 의무를 충분히 했고 그러한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확인해 준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추정 60분이 청와대 보고에도 등장합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추정 60분 천안함 편을 거론하며 반정부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는 추정 60분에 주목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항소를 언급한 지 엿새 뒤 실제 방통위는 항소를 제기합니다. 정부가 언론의 침묵을 강요한 사이 천안함 사건은 우리 사회 이념 검증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7년 만에 두 거론하며 갈등 해결 방안이 있는지 따졌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저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술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후 천안함 폭침 제1주기에서도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을 하셨고 폭침 5주기 때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란 취지로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맞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관계와 저는 맥락 두 가지를 얘기해야 좋습니다. 되는데 첫 번째 자, 좋습니다. 제가 사실관계 자, 해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지난주 목요일 국회에서는 천안함 폭침 8주기를 맞아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잠수정의 의뢰 공격이 확실하다. 각종 의혹과 괴담을 유포하면서 심지어 천안함이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이다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집요하게 했던 윤종성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과학자, 예술인, 영화까지 만들어 합조단의 군측 단장이었던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토론자 몇 분을 모셨습니다. KBS 강민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것들 좀 몇 개 좀 기대를 했거든요. 저는 뭐 지나가는 저도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인터뷰나 이런 것도 힘드시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봐서도 몇 번을 설득했지만 끝내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우리는 윤덕용 당시 천안함 합동조사단장과 아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예상외로 흔쾌히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그는 당시 합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규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완벽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운도 많이 따랐습니다. 운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면은 그 어뢰를 그렇게 수거할 수 있었던 그건 굉장히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여전히 천안함의 의혹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굉장히 떨어진다.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편견이 있는 의견 이런 것을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현상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방부에게 천안함 피격 사건의 재조사 계획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계획은 없다는 답변. 천안함의 침몰 원인 규명, 이념을 넘어 진실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천안함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마치 이제 사상을 검증하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사상을 검증하는 어떤 단서처럼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합리적이고 과학적 검증을 지금 봉쇄하고 있습니다. 침몰의 원인을 재조사해서 바뀐다 하더라도 희생당하신 46명의 영령들의 작전에 참여한 순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 외에도 의문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사건 당일 천안함의 교신 기록과 항적 정보만 공개해도 그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합조단의 주요 관계자들조차 이 기록들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생략된 채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남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풀지 못했던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이제는 밝혀야 할 때입니다.